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한라산에 하루 1000mm 등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제주 곳곳에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으로 부산에서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대규모 정전 사태도 잇따랐습니다. 태풍 마이삭의 상륙 시점이 만조 시기와 겹치지 않고 상륙 직후 빠르게 지나가면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상 중인 10호 태풍 하이선은 다음 주 월요일인 7일 정오쯤 남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대법원이 해직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통보한 법외 노조 처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미와 파장 짚어봅니다. 고위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고위공직자들이 나라 돈으로 관사에 살면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태 추적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만에 200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충남 청양의 공장에서 20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위중, 중증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불안 요인은 여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풍에 휩쓸고 간 포항 구룡포도로 강풍에 날아온 잔해들이 어지럽습니다. 유난히 독한 2020년을 견뎌내는 중입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 먼저 가장 피해가 컸던 제주 지역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라산에 하루 동안 10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고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일으키며 하천을 따라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4m 높이 교량 바로 밑까지 물이 차오르더니 도로 위까지 넘치기도 합니다. 금방이라도 범람할 위기에 놓이자 인근 일부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나리떼 생각이 나죠. 나리떼 생각이. 또 다시 또 그렇게 물이 범람하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조바심 많이 났죠. 농로가 물에 잠겨 물바다가 되고 고립된 사람들은 밧줄에 몸을 의지한 채 119 구조대원들에게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그리고 바퀴가 잠길 정도로 쏟아진 물길에 고립된 차들. 태풍이 몰고 온 폭우로 곳곳에서 도로가 물에 잠겨 운전자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112가 와서 차량을 통제했으면 이렇게 차들이 침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경찰이 안 오고 있어요. 태풍 마이삭이 제주를 지나며 하루 동안 한라산에 뿌린 폭우는 무려 1004mm. 태풍이 가깝게 지났던 성산에도 역대 5번째 많은 26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폭풍 반경의 들음에 따라서 풍속이 강했습니다. 풍속이 강함에 따라서 한라산에 의한 지역 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한 걸로. 기상청 예보를 크게 웃도는 기록적인 폭우를 내린 태풍 마이삭. 평화롭던 제주에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네, 태풍 마이삭이 어제 오후 제주에 근접했을 때 강원도 양양에서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폭우에 도로는 물론 차량들도 물에 잠겼습니다. 이어서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도로입니다. 자동차 바퀴가 반쯤 물에 잠겼고 냉장고는 둥둥 떠다닙니다. 불과 1시간 만에 12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도로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완복 4차선 국도에선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들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문 열면은 물이 들어올 정도로 좀 차서 근데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이게 앞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와이퍼로도 앞이 안 보여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멈춰서 10m 이상 치솟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어선들은 파도에 맞아 속절없이 흔들리다 뒤집힙니다. 한 항구에서만 어선 18척이 뒤집히거나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선업을 제가 40년째 했는데 이런 데는 처음이라고. 거센 파도의 위력에 항구 주변도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선 강한 물살에 하천 교량이 주저앉았습니다. 교량 상판 15m 정도가 무너져 통행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산사태와 토사 유출도 잇따라 산간 국도가 막히거나 영동선 철도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하천이 범람 위기를 맞아 인근 주민 340여 명이 한때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공공과 사유시설 150여 곳이 태풍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네, 이렇게 폭우가 들이칠 때 태풍은 양양에서 직선 거리로 500km 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쏟아진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이 태풍과 멀리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그 어제 상황을 보면서 밤 8시쯤으로 기억합니다. 그 양양에 한 100mm가 넘는 폭우가 갑자기 왔었는데 네. 그때 태풍의 위치는 제주도에서 동쪽으로 한 150km 떨어져 있었고 네. 양양에서부터 직선 거리로 봤을 때는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먼 곳에서 태풍이 위치했는데도 폭우가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왔단 말이에요. 네.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보통 돌잖아요. 돌면서 이 돌 때 그 영향으로 그 회전력 때문에 북상하는 태풍 그 위쪽에 공기가 이렇게 던져지게 됩니다. 아. 근데 그 던져지는 그 강도가 네. 태풍의 회전력이 셀수록 멀리 던져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주도에서 돌고 있는데 공기가 양양 일대까지 올라간 거죠. 던져지는 게. 그만큼 셌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 공기가 거기서 그치면 되는데 백두대간, 그 태백산맥을 만나서 이 공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네. 결정이 되면서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태풍 마이삭이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위력이 있었고 그 여파로 공기의 회전력으로 공기가 양양까지 500km 떨어진 양양까지 던져졌고 그게 태백산맥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수증기가 은결이 됐고 그게 비구름이 됐고 거기서 비가 쏟아진 경우인데요. 이런 케이스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2002년 태풍 루사 때 그때도 이제 북상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진 강릉에서 87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온 적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태풍이 멀리 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이번 마이삭을 통해서 있지 않았나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폭우의 원인 한번 짚어봤고요. 김용준 기자 잠시 뒤에 다시 얘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태풍 마이삭이 부산을 관통하던 새벽 시간 이 고리 원전 4기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또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면서 60대 여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세찬 비바람에 도로에 떨어진 간판이 나뒹굽니다. 가로수와 신호등이 심하게 흔들리고 입간판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롭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가 집 안방은 물론 건너방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철제 간판이 날아와 아파트 8층 베란다를 덮친 겁니다. 아파트 동 전체 대부분이 유리창이 깨지거나 창틀이 파손됐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9.2m. 아파트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려던 60대 여성이 강풍으로 깨진 유리 파편을 맞아 과다출혈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유리 부서지는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예. 너무 심하게 나가서 어제 무서워서 못 나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집 안에 있는 유리도 다 깨져가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101층짜리 LCT 외벽 유리도 강풍에 여러 장 깨졌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만 2번째입니다. 깨진 유리창 조각은 바람을 타고 수십 미터를 날아서 보행로나 인근 상가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유리 조각이 상당히 보기보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꺼워가지고 사람이 맞으면은 거의 사망할 정도로 두껍기 때문에. 정전도 잇따라 7만 5천여 가구가 전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신고가 폭주하면서 복구도 더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 사용을 지하수를 떠가지고 이렇게 계단으로 가지고 올라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안 나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머리도 못 감고. 이번 태풍으로 50대 남성이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려 다치고 여성이 하천에 빠졌다가 구조되는 등 부산 소방본부에는 7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네, 부산에 앞서 제주에서도 초속 50m에 가까운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4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해안가 마을은 만조대 넘어온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이 근접하던 시각.
쉼없이 몰아치는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지고 돌담이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게 유리창도 어느 하나 성한 게 없습니다. 스위치를 눌러도 전등불이 들어오지 않고 냉장고 등 가전제품 모두 꺼졌습니다. 강풍으로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이 아파트와 인근 주택에 10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어둡고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되니까 또 언제 들어올지도 막연히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정전으로 급수 가압기까지 가동을 멈춰 수돗물까지 나오지 않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게 아들내미는 출근할 때 세수 못 하고 아침에 좀 일찍 가가지고 가는 바람에 못했지. 그냥 나갔어요. 제주에서만 4만여 가구가 정전이 됐을 만큼 강풍 피해가 컸습니다. 해안가 마을 곳곳에 해조류와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태풍이 지날 때 만조 시간이 겹쳐 바닷물이 넘치면서 침수됐습니다. 물난리 나니까 이게 뭔가 대책이 없으면 반복되는 연례행사인 것 같아요. 이제 내일 모레 또 월요일 날 또 온다고 하잖아요. 또 걱정이에요. 어떻게 할지. 태풍 마이삭이 강타하며 제주에서 기록된 강풍은 초속 49.2m. 제주에서 관측된 역대 5번째 강한 바람으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네, 이렇게 인명피해도 있었고 재산 피해도 상당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0호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이 재난방송센터 김용준 기자와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우려했던 만큼 위력이 크지 않았던 이유 뭡니까? 그 이유부터 좀 분석을 해보면 먼저 네. 두 가지 크게 먼저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태풍이 상륙 직후에 약해지면서 또 빠르게 지나갔다. 이 한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만조 시기와 겹치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속도부터 보면 상륙 전 마이삭의 속도는 시속 19km 정도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네. 상륙 직후에 한 3배 정도 빨라져서 54km 시속, 그만큼 빨리 일단 빠져나갔고요. 빠져나갈 그리고 지금 속도. 그래픽에 보이는 것처럼 태풍 위쪽에 이제 강력한 제트 기류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태풍의 반절 정도가 좀 빨려 들어간 것도 있고 네. 또 아래쪽에 태풍의 하층에는 거대한 이 건조 공기가 유입되면서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는 게 태풍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더더욱 약화되면서 이제 남풍을 타고 북상을 빠르게 더한 겁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조 시기와 겹치지 않은 점, 앞서 말씀드린 이게 정말 천만다행인 거예요. 네. 어제 그 바닷물의 높이가 제일 높은 음력 7월 15일 백중살이라고 불리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우려를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물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네. 부산, 경남, 남해안의 만조 시간 뭐 저녁 8시 47분부터 오후 10시 40분쯤까지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태풍이 겹쳤다면 해일의 위험까지 있을 뻔했고요. 네. 실제 제주 동쪽에 있을 땐 상당히 우려가 컸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태풍이 예상보다 좀 늦은 새벽 한 2시 20분쯤에 부산에 상륙했고 이래서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이삭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삭 지나갔으니까 하이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10호 있는 태풍이죠. 네, 현재 괌 북서쪽에서 북진 중인데 우리나라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7일 정오쯤에 남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변수가 있는 게요.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 고기압, 그러니까 일본의 동해상 쪽에 지금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고기압이 지금처럼 우리나라 쪽으로 좀 들어온 영향을 계속 세력을 유지를 한다면 태풍이 지금 예상대로 우리나라 쪽으로 남해안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지만 네. 일본 동해 쪽에 있는 그 고기압이 조금 누그러진다 하면은 이 경로도 좀 규슈나 일본 열도 쪽 조금 틀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멀리 있는 상태에서 경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용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층 아파트가 모여있는 부산의 해안가 주민들 긴장 속에 밤을 새웠습니다. 초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면서 강해지는 이른바 빌딩풍은 태풍 때 더 위력적인 걸로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상륙하기 직전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해운대 마린시티입니다. 가로수는 뿌리채 뽑혔고 간판은 뜯겨나가 도로에 나뒹굽니다. 위협적인 바람 소리에다 건물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의 강풍.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완전 무서웠죠. 거의 집이 흔들리는 것도 처음 느껴봤고. 초고층 건물 사이에서 느껴지는 강풍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태풍이 상륙할 때 바다에서 바로 불어오는 바람과 초고층 건물 사이의 바람 강도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근접한 오늘 새벽 1시쯤 해운대 앞바다 관측 부위에 기록된 바람의 세기는 초속 23.4m. 같은 시각 최고 높이 80층의 초고층 건물 사이 풍속은 초속 47.6m를 기록했습니다. 바다보다 2배 가까운 거센 바람이 분 겁니다. 연구팀이 태풍 상륙 전후 여러 차례 측정한 결과 평균 풍속이 해운대 앞바다보다 건물 사이가 40% 정도 더 셌습니다. 건물 골바람, 이른바 빌딩풍 때문입니다. 요즘엔 초고층 빌딩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도심지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있는 그런 빌딩들이 폭풍 해일로 인한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빌딩풍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첫 빌딩풍 방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이렇게 태풍 마이삭은 남해안에서 내륙을 관통해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해안 지역 곳곳에 강풍의 상흔을 남겼는데요. 박영민 기자가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태풍의 중심에 있었던 부산. 부둣가에 겹겹이 쌓여있던 육중한 컨테이너들이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초속 39m의 강풍은 컨테이너를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도 엿가락처럼 휘어버렸습니다. 크레인 윗부분이 위태롭게 아파트 벽면에 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드 경기장 지붕막도 태풍이 몰고 온 강풍에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파손입니다. 산 능선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기둥이 칼로 베어낸 듯 잘려나갔습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아래에선 도로를 덮친 잔해물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을 지나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서 울산과 포항 등 동해안 지역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월파 피해를 입은 해안가, 주차장이 있던 광장은 밀려든 토사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쓰레기를 굴착기로 치워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풍에 떨어져 나간 지붕들도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5m를 기록한 포항 구룡포. 거센 파도가 순식간에 덮친 해안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도로 곳곳에 부서진 물건들과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치우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국에서 1,500여 곳의 시설이 침수되거나 부서졌고 29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4명의 사상자와 5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었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되찾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7년 전 정부가 내린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판결 이유를 백인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해 법외 노조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체 6만여 명 조합원 가운데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이 가입된 경우 시정 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의 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라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근거가 됐습니다. 사실상 노조 지위를 박탈당한 전교조는 곧바로 소송을 냈지만 1, 2심은 모두 법외 노조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외 노조 처분에 근거가 된 법령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상 가치인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법외 노조 처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시행령에 의한 노동 3권의 제한은 헌법상 법률 위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외 노조 통보 제도에 대한 손질은 물론 해직자의 노조 가입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전교조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정부는 법의 노조 통보 이후 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합법화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서 최문종 기자입니다. 전교조 만세! 법적 지위를 다시 찾게 된 전교조는 대법의 선고를 환영했습니다. 참교육 실현과 모든 교육 주체들이 평등하고 행복한 희망의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눈시울도 붉혔습니다. 이제 보고 싶었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마음껏 수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9년 결성된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 때 합법노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불법단체가 돼버렸습니다. 이후 7년은 합법과 불법을 오가는 법정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효력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고 4년 7개월 만에 성과를 얻었습니다. 철야농성과 연가투쟁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10만이던 조합원은 절반으로 줄었고 교사들의 해직도 잇따랐습니다.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환영 입장을 내면서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제약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법의 노조 통보 이후 복직 명령을 거부해 면직된 해직 교사 33명에 대해 복직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전교조 합법화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경총 등 경영계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전교조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법원이 무효화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세종시의 이른바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에 대한 특혜 논란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사 얘기입니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에게는 관사가 제공되죠. 그런데 이 관사는 공관처럼 따로 짓는 게 아니라 세종시 아파트를 전 월세로 임대해서 씁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근무하라는 취지고 예산은 해당 부처에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특공으로 받은 자기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관사에 들어가는 공직자, 또 관사에 살고 있으면서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고위공직자들이 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가 이른바 관테크 실태 취재했습니다. 탐사K 박현 기자입니다.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지낸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행복청장 재직 시절 세종시 어진동에 175제곱미터의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습니다. 행복청장 관사에 거주하면서 분양을 받은 겁니다. 관사가 제공돼서 있었지만 관사는 일시적으로 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이 완공이 돼서 또 입주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파트는 내년에 완공되는데 이 청장은 이미 세종을 떠난 상태입니다. 지난달 퇴임한 김양수 전 해수부 차관이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가는 2억 원 정도인데 퇴임을 앞둔 지난해 12월 3억 9,8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보유기간 6년 내내 임대를 줬고 김 전 차관이 산 적은 없습니다. 다른 소형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2018년부터 관사에 입주했기 때문입니다. 관사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세를 줬어요. 일단 가족들이 서울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집을 남겨놓은 거죠.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 준 김 전 차관을 위해 해수부가 빌린 관사는 세종에서도 집값이 가장 비싼 곳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억 9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제일 가장 가격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고 매매 따른 호가가 9억까지 나오는 상태입니다. 전세가 3억 정도. 세종시 청사 인근에 특공 분양받은 아파트를 놓아둔 채 관사에 들어간 건 다른 차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였지만 관사에 입주해서 20개월을 살았습니다. 강준석 전 차관도 자신의 아파트 대신 관사를 택했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혹시 관사 있을 때 그 당시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이제 새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관사는 있으시면서 거기는 임대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 자기 아파트는 임대를 놓고 관사에 들어가 사는 이른바 관테크. 세종시의 경우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특혜를 받고 임대 수익까지 챙기는 셈이어서 이중 특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별 분양도 하고 취득세도 면제하고 그러니까 이전 지원금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후보자는 산 적이 없고 차관이 됐을 때 그냥 관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장관의 관사 사용 내역입니다. 차관 시절인 2017년부터 23개월, 장관으로 임명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사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완공된 특공 아파트는 입주하지 않고 임대만 주다가 2억 원 정도의 차익을 얻고 지난해 7월 팔았습니다. 특별한 입장을 밝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다 세종에 내려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다 특공을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됐고요. 하지만 모두가 당연히 특공도 받고 관사에 입주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자 관사를 포기한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행복청장 재직 당시 특공 아파트가 완공되자 관사를 내놓은 이충재 전 행복청장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집을 내놨는데도 계속 안 팔리다가 이제 팔려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왔죠. 그때 이제 관사에서 나온 거지. 정부 부처나 기관들이 관사 임대료로 쓰는 돈은 전세를 기준으로 평균 2억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도 특별 공급을 준다. 그럼 관사에 거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그런 분들이 특별 공급을 받아서 그 집에서 살게 된다면 관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로 차관 이상의 정무직에게 제공되는 관사. 앞으로 10년, 20년을 살 공무원에게 가야 할 주거 지원 혜택을 신분 유지가 불확실한 최고위 정무직들이 가로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탈감이 더 컸죠. 저런 사람이 집이 없어서 특별 분양을 넣은 것도 아닌데 저런 사람은 되고 나는 앞으로 세종시에서 몇십 년 근무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별 분양 하나도 안 되고 하니까 이거 뭐냐. KBS 뉴스 박현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5명으로 17일 만에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이런 감소 추세는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한 효과라며 방역 당국이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특히 자영업자의 희생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2단계 시행 전후를 비교해보면 이동량과 카드 매출이 모두 줄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내일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치 공장, 치킨집, 골프장 등 다양한 곳에서 집단 감염이 소출하는 가운데 병원에서마저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안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확진된 뒤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몰라 확인 중인 사례도 24.4%로 높아 조용한 지역 전파 우려는 여전합니다. 또 급증하는 위중증 환자는 가장 큰 부담인데요. 하루 새 31명이 늘어 154명이 됐는데 집계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 병상 부족 문제도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국군 수도병원의 8개 병상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바꾸는 등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은 어떤 상황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의료진이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선생님 어느 구역 범죄예요? 확진자인 80대 A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입니다. 8일 정도 이제 숨찬 거를 이제 참고 버티시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못 버티시게 되셨죠. 이곳은 코로나19 중증 이상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저처럼 N95 마스크를 써야 입장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옆에는 중환자실이 있는데 이 아래 빨간 선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태가 위독해지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 수가 부족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병실 5개가 꽉 찼고 삼성서울병원은 기존 4개 병실이 꽉 차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기존 2개에서 1개를 더 늘렸고 추가로 7개를 확보했지만 운영할 간호 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현재 공사 중이어서 1개도 없습니다. 문제는 병상 수보다 인력입니다.
통상 경증 환자 10명을 돌보기 위해 간호사 1명이 필요한데 중환자는 50명이 있어야 합니다. 3, 4주 숙련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시설 공사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옮기는 체계도 중요합니다. 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을 쓰고 있는 환자 가운데 33명은 증상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병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반 병실에서도 이분들을 24시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폐렴이 다시 생기는지도 봐야 되고 그럼 이제 나가지 못하시게 되는 거고. 군 병상과 인력까지 총동원되고 있지만 수도권에 갑자기 늘어난 환자들의 상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방역 당국의 고민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국회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을 끝내고 문을 연 지 나흘 만에 국회가 다시 멈췄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자택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위험 출입 금지, 국회가 다시 멈췄습니다. 본관 2층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당직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어제 오후 검사를 받고 오늘은 출근하지 않았는데 점심 무렵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방역을 끝내고 국회가 문을 연 지 나흘 만 본관 1, 2층과 소통관 1층이 폐쇄됐고 긴급 방역이 실시됐습니다. 본관 내 모든 회의와 간담회가 금지되면서 예결위 결산 소위 등 의사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국민의힘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직원들은 즉각 진단검사를 받았고 모든 당직자가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택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사무실을 쓰셨던 분들의 검사 결과가 이르면 내일 오전쯤 발표될 것으로 보여서 거기에 따라서 또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주먹 인사를 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자택 대기에 들어가면서 2차 재난지원금 등을 논의하려던 고위 당정청 협의도 연기됐습니다. 특히 오늘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도 비대면 업무에 들어갔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국회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폐쇄와 자가격리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인데 1차 접촉자가 30여 명으로 알려져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 청양의 한 김치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정환 기자, 공장 근로자들이 감염된 것 같은데 경로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충남 청양의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가족들입니다. 20명 가운데 공장 직원이 19명, 직원 가족이 1명입니다. 이 공장의 첫 확진자는 네팔 국적의 직원인 2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이틀 전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역당국이 이 여성의 동료 직원 등 접촉자 134명을 검사했더니 외국인 노동자 6명을 포함해 어젯밤부터 확진자가 쏟아진 겁니다. 직원들은 공장 내 숙소에서 생활하거나 인근 홍성과 보령에서 출퇴근해 왔는데요. 홍성과 보령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김치 공장의 특성상 확진자가 한꺼번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이후 공장에 대한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공장과 직원들이 사용하던 숙소에 대해서는 긴급 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업체 측은 최근에 생산한 김치를 전량 폐기하기로 했는데요. 폐기 물량은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생산한 김치 10여 종 50톤입니다. 우선 공장에 있는 김치 10톤은 즉시 폐기하고 대전과 제주 등으로 유통된 40톤은 전량 회수해서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유통된 김치를 통한 코로나19 전파 우려도 있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음식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자치단체장 가운데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 서구구청장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에 들어간 데 이어 인천시 별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서구청장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대현 서구청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에 입원한 것입니다. 이 청장은 지난달 함께 간담회를 했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그동안 자가격리를 해왔습니다. 자가격리 상태에서도 재택근무를 하셨거든요. 큰 사항들은 다 팀장님하고 소통해가면서 다 정리해서 했거든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첫 확진 사례입니다. 구청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조처됨에 따라 인천 서구청은 한 달 이상 구청장 공백 사태를 맡게 됐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2주 정도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구청장이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일정은 당분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시의 2개국 33개 부서가 입주해 사실상 절관 역할을 하는 미추홀타워도 이틀째 폐쇄했습니다. 이 건물에 입주한 한 공기업 직원이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했던 시청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대면에서 이제 민원 업무는 처리가 안 되고 나머지 업무는 재택근무를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인천시는 정규직 직원에게만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비정규직 상담사 71명은 다음 날까지 계속 출근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일반 방문객들의 본청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방침에 반발해온 의료계가 단일 합의안을 도출해서 국회 또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과 7일로 예정된 의협의 3차 집단 휴진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등이 모두 참여한 회의 자리. 1시간 반 만에 단일 합의안을 이견 없이 마련했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제시한 그 요구안을 저희 범투위에서 받았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의료계에 단일안을 도출했고요. 단일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1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과의 대화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혀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자는데 뜻을 모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된 건데 아무튼 정부와 공식적인 협상이 최소 1회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집단 휴진은 철회하지 않을 것이고 7일로 예정된 의사협회의 3차 집단 휴진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그전까지 단일 합의안을 갖고 정부 국회와 적극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자와 시민사회가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며 밀실 야합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집단 휴진을 막는다라는 명분으로 최소한의 의료개혁 정책이 일방적으로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과 함께 정부 여당의 항의의 뜻을 전달합니다. 12개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휴진이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불법적인 진료 거부를 선동하고 있다며 최대집 의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 뉴딜 펀드를 만들어 시중에 유동자금을 끌어들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 펀드는 투자 손실 위험을 정부가 떠안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데이터가 모이는 데이터댐 중심의 디지털 뉴딜과 수소차 등이 주축인 그린 뉴딜. 이런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이후의 발전 전략으로 삼는다는 게 정부의 청사진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 종류의 뉴딜 펀드를 만들어 민간 자금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선 2025년까지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를 만듭니다. 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7조 원 규모의 모펀드를 만들어 종잣돈 역할을 하고 민간에서 13조 원을 모아 자펀드를 만든 뒤 수소, 전기차 산업 등에 투자하는 형식입니다.
정부는 손실이 나면 정부가 먼저 떠안도록 설계해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된다며 목표 수익률까지 제시했습니다. 국고채가 3년이 0.923%, 10년이 1.539%입니다. 이 국고채, 그다음에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민간 금융사 등이 참여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는 태양광 발전단지 같은 기반 시설 투자가 중심으로 투자금 2억 원까지는 세제 혜택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금융사가 투자할 곳을 발굴하는 민간 뉴딜 펀드는 정부가 현장의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뒷받침합니다. 펀드를 판매하는 단계 정도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가능하다, 예상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금융기관과 5대 금융지주사들은 펀드와 별도로 170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뉴딜 관련 기업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갑자기 목숨이 위험하다 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전화로 운명하실지 모른다.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눈만 감으면 사고 당한 현장과 괴력에 힘 없이 쓸려갔을 아들의 처참했을 당시의 모습이 그려져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일하다 죽지 않게 KBS는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일하다 숨진 노동자 현황 매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로 2달이 됐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바로 어제까지 집계된 사망 노동자 145명입니다. 불과 2달 새 일하지 않는 휴일을 빼면 하루 평균 3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겁니다. 어디부터 손을 봐야 이런 억울한 죽음 막을 수 있을까요? 국회에 올라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 3만 6천 명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는데요. 10만 명이 되면 입법 절차가 시작됩니다.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 KBS 연속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한 쿠팡 노동자 얘기인데요. 자신에게서 감염된 남편은 석 달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가족이 입은 피해는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뭐 이런 주로 그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무 용품들에서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쿠팡에서 포장 일을 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전모 씨. 곧이어 딸과 남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6일 날 새벽 2시에 쿠팡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확진이 되고 가족들까지 다 확진받아요. 처음 동료의 확진 소식이 들린 날 회사는 일부 직원만 돌려보내고 전 씨 등 나머지는 계속 일하도록 했습니다. 확진자 동선도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이틀을 더 나왔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방역을 철저히 했으니까 작업장 돌아가서 일을 하면 된다고. 지난달 초 쿠팡 코로나19 피해자 중 처음으로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활동 범위와 전염 경로가 확진된 동료들과 일치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석 달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보, 그만 자고 이제 일어나. 일하다 가족까지 병을 얻었지만 기댈 수 있는 건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뿐. 가정이 진짜 풍비박산이 난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긴장 상태로 남편 상태를 지켜봐야 되고. KBS 취재에 쿠팡 측은 가족 감염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에 산재보험법의 특례 조항 등을 통해서 그 가족에게까지 이용하는 이런 방안 등은 검토가 가능하고. 동료 근로자 5명도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인 가운데 쿠팡 코로나19 피해자 모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함께라면 돌아가 넘어져도 괜찮아 손잡아줄 우리들. 충북 진천 서전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영상입니다. 교가인데요. 수어를 배워서 손짓으로도 의미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수어로 교가를 부르게 된 데에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현황 발표가 계기가 됐습니다. 수어 통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넘어져도 괜찮아 손잡아줄 우리들, 교가의 한 구절인데요. 학생들의 예쁜 마음처럼 눈과 손으로 말하는 또 다른 언어를 통해서 세상이 좀 더 환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독자적 방송 호출부호 HL을 부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방송의 날입니다. KBS는 방송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늘부터 9시 뉴스의 수어 통역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 정보 전달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수어 통역사의 손동작. KBS는 그동안 아침과 낮 뉴스, 뉴스 특보 등에서 수어를 제공해왔지만 9시 뉴스에선 그러지 못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뉴스를 자막으로 읽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영어를 오래 배웠음에도 영어 자막을 보고 영화를 이해하기 어렵듯이 농인들의 각기 다른 환경 때문에 자막으로 정보 습득을 100%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인들의 제1 언어인 한국 수어가 그들의 모국어이기 때문입니다. KBS는 방송의 날인 오늘부터 청각장애인들의 제1 언어인 수어로 9시 뉴스를 실시간 방송합니다. 장애인 단체의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 공고에 따라 KBS 내부 논의를 거쳐 내린 결정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수어 통역에 대한 질이라든가 화면 구성에 대한 부분도 KBS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상파 방송 최초로 KBS가 메인 뉴스 수어 통역을 선언한 이후 다른 방송사들도 동참했습니다. 방통위가 고시한 수어 방송 의무 편성 비율은 5%, KBS는 올 상반기 기준 전체 방송 중 12% 정도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